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10시 방송은요, 저희 비욘디에서 아토피와 알레르기에 대해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셨던 교수님이시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원 교수님의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함께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졌는데, 네. 그 다음 책이 또 나와서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영광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책 제목은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라는 네. 제목인데요. 책 이미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에 곧 나갈 텐데요. 이 책입니다. 교수님께서 네. 직접 환자분들을 만나고 네. 또 의사로서 네. 그리고 엄마로서의 네.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네.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책에도 좀 얘기하기는 했는데 좀 자만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뭐 이제 어릴 때는 뜻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거의 거기에 맞는 좀 비슷한 성적이 나오기도 하고 또 몇 살에 뭐를 해야겠다 하면 나만 의지를 가지면 됐었거든요. 결혼도 몇 살에 제일 사랑하는 남자랑 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연애에 담겨있잖아요. 네, 연애액이 깊이 담겨 있죠.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돼서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아이를 가지려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난임으로 또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기도 또 잘 안 생기고 힘들게 가졌던 아기는 또 많이 아팠고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그냥 숨풍숨풍 낳아서 편하게 키울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픈 거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발달 문제 때문에 저희 아이가 좀 힘들게 저희를 고생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또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아이를 좀 조산을 해서 네. 폐 문제도 있었고 또 발달도 잘 안 되고 그랬던 아이를 키워서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아팠던 아이지만 네. 이제 건강하게 대학생이 된 네. 거죠. 힘든 육아의 터널 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조금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절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가 시간이 다 지나고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어. 너는 지금 그 자체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좀 다독거리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세이로 저의 얘기를 좀 담고 또 제가 만났던 훌륭한 스승이 될 법한 네. 또 우리 아이들과 또 그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일들, 또 아프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날들에 대해서 조금 기운을 내고 또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비욘디와 함께했던 강의는 네.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그렇죠. 강의면은 맞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네. 의사보다는 선배 엄마로서 네. 해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저희 사실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조금 나이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좀 아이를 이미 다 키우고 네. 교수님처럼 이미 네. 대학생이 된 네.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혹시 그런 분들은 보시면서 음. 어머니로서의 과거를 네. 돌아보시면서 공감하시는 시간 네, 가지셨으면 네. 좋겠고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요즘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정말요? 경우들이 많으세요.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네네, 아기들 데리고 맞벌이시니까 대신해서 아이를 정말 깊은 사랑으로 음. 봐주시는 할머님, 할아버님들이신데요. 또 이제 저랑 한 몇 년 이상 관계를 이렇게 잘 가지다 보면 저를 볼 때 의사로서의 마음과 일하는 딸을 보는 그런 마음, 그러네요. 또 내 옆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떤 동료로서의 마음 이런 거를 많이 느끼세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의 할머니께서 제가 책을 냈다는 걸 보고 네.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님께서요? 네, 네.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실제 이런 책들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짧은 시간보다 얼마나 전달력 있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게 이게 교수님께서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셔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자주 뵈야 되겠는데요? 책 내용에는 되게 뭔가 그 아픈 이야기도 물론 있고 네, 정말 의사로서 젊었던 시절에 엄마로서의 네, 겪었던 네. 이야기가 많이 네. 담겨 있어서
그런 좀 애잔함도 있고 뿌듯함과 따뜻함이 좀 잘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저희 오늘의 책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책에 대한 내용이나 아토피 알레르기 네. 또 전문가시니까 네.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또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네. 조금 어떤 책인지 한 번 더 네.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많이 아팠던 큰아이를 키우면서 네. 굉장히 많이 성장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응급실을 지나갈 때 저희 큰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심장이 멎어서 온 아이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그날부터 조산 진통에 걸려서 아이를 좀 일찍 낳게 됐어요. 이미 임신 후 좀 네, 끝자락이었는데 네. 하시느라 28주 요 정도였었는데 네.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2-3시간 지나고 나서 네. 그 아이가 사실 너무 안 좋게 됐죠. 그래서 그 아이가 별이 돼서 사실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 퇴근을 하다가 네. 제 배가 뭉치고 아픈 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 무리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정말 올라가서 가슴 마사지도 하고 약도 쓰고 중환자실도 따라가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다른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선한 마음 때문에 내 아이가 고생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길게 입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좀 일찍 낳았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주수보다 아이의 폐 성숙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서 인공호흡기도 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꽤 긴 시간이 있었어요. 첫 자제분께서 네. 그 아이가 이제 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호흡기 이런 쪽으로 좀 전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아이가 또 크면서 폐 문제 때문에 자주 입원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조금 좋아질만 하니까 발달이 이제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픈 상황을 제가 병원에서 만날 때 이제 하도 어머님들이 예민하기도 그렇죠. 하고 불안하시고 걱정하시고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네, 너 아기 키워봤냐?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네.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네. 안 키우고 계신데 맞습니다. 저 키워요. 네. 이렇게 약간 반항어린 말씀하셨다고. 큰아이 낳기 전에 이제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저 결혼해서 아기가 둘이에요. 이렇게 아기가 없는 때부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예민한 보호자들 만나고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아프고 발달이 잘 안 되고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때문에 일찍 나와서 고생하는 아이를 첫째가, 보다 네. 보니까 죄책감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책감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했던 일이 밤이면 앉아서 다른 애기들은 어떻게 크고 있나 이제 맘카페에 들어가서 네. 찾아보고 또 그 집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엄마들이 쓰는 조언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신뢰하지 못할 만한 얘기인데도 그렇죠. 굉장히 그거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소아과 의사인데도 의사의 말보다 어떻게 보면 카페에 있는 동료 엄마들의 말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실 엄마가 죄책감을 가진다든지 너무 과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이의 양육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육아관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됐어요. 또 그렇게 하면서 진료실에 있는 시간 동안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육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힘든 그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저만 알고 또 한 분 한 분한테 잠깐씩 만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글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보호자분들이 아까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기뻐해야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제가 편안하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시면 대학병원 교수님이시면 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던 거죠. 네, 그리고 좀 제가 이 사람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을까, 고민이 있었을까.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았겠지 네, 이런 이런 추측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셔서 네. 사실 제가 근데 저희 아이가 진짜 아팠어요.
와서 저도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발가락 기형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다른 얘기가 없어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런 글이나 논문에서 보는 얘기 이상으로 마음이 막 와닿고 신뢰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제 얘기를 좀 많이 담고 또 정말 스승의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의 얘기를 담아서 조금 깊이 있게 전달력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여러 얘기를 책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네. 전달드리기 위해 요 아프지 네. 않은 아이는 없다. 라는 맞습니다. 책을 쓰신 겁니다. 네.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음. 의사신 교수님도 이렇게 불안하실 정도면 일반인분들은 애 키우는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네. 그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소아과 의사인 저도 아이가 아프고 열이 날 때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당황하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아이를 처음 키워보고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도 싶고 또 내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를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너무 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의사분들이 뭐 네. 논문에 의하면 네. 뭐 아이분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네, 말해드리는 네, 것보다 네. 저도 저희 맞아요. 애가 정말 호흡곤란도 네. 있어갖고 그랬는데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더 말해주는 와닿아요. 게 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했고요. 사실 마음을 내려놓고 키우세요.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는 얘기보다 이렇게 불안한 엄마한테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준 가족한테는 또 좋은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아픈 아이들을 키우면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파워 J처럼 네. 좀 지식이나 또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미리 잡으면서 무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막연하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예민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너무 것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을 이제 좀 같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쵸.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조금 음.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불안 섞인 질문 중 음. 하나가 우리 아이가 호흡기가 약해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는 호흡기가 특히 약해요. 이런 네. 우려 섞인 말을 네, 많이 해주신다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조금 말씀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내용일까요? 아이가 이제 호흡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10명 중에 10명 다인 것 같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네. 그래서 사실 진료실에서 오늘도 이제 제가 오전 오후를 보고 왔는데 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는 유난히 호흡기가 약한 것 같다. 우리 이런 아이가 얘기를 제일 아픈 거 같고 네, 제일 많이 약한 거 하시거든요. 같고. 네. 근데 사실 모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돌아보면 아이가 한 2돌까지는 네. 1년에 6번에서 7번 운이 나빠서 좀 많은 때에는 한 10번까지도 감기에 걸리거나 엄청 많이 그 중에 네, 한두 번은 뭐 중이염으로 간다든지 폐렴으로 간다든지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의 몸이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 체계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기 전에는 처음 균을 만나고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면역이 이제 좀 성숙해가는 시간이나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어른이 처음 그 병을 걸릴 때보다 어른이 이제 여러 번 병을 걸릴 때보다는 네. 좀 더 많이 아프고 기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번 아프지만 네. 그 중에 꼭 의사를 만나야 되고 병원을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이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이제 내가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병원에 가면 조금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좀 편하게 보실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불안해하기보다는 네, 어떨 네. 때는 안심해도 되고 어떨 네. 땐 정말 걱정하고 네, 응급실로 달려가야 맞습니다. 할지를 구분할 줄 맞습니다. 알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팁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많이 아파서 걱정하는 애들이 있고 네. 감기냐 폐렴이냐 천식이냐 항상 고민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감기약을 달고 살아요. 우리 아이는 항생제가 끊어질 날이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호흡기 증상 네. 이거를 사실 잘 알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마음이 오히려 편해질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네,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이가 호흡이 빠르거나 또는 숨 쉴 때 가슴이
움푹움푹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 아이가 숨을 쉬는 모습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관찰을 좀 네, 해야겠네요. 네. 막 숫자로 세서 1분에 몇 번씩이나 그 이런 정도는 거를 아니고. 볼 필요는 없지만 네. 아, 우리 아이의 호흡 리듬이 이 정도고 또 빠른기 정도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해져 있으면 얘가 오늘 숨 쉬는 게 좀 이상하고 좀 가빠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뭐 폐렴이 굉장히 좀 심하게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천식이나 세기관지염처럼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스타님 질문. 네, 그죠? 네. 이거 한번 그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타님이 아이가 기침이 심해서 소아과를 다녀왔는데 폐렴으로 가기 전이라고 조심하라고 네. 주의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약이 항생제가 두 종류인데 네. 이렇게 두 개 다 한 번에 먹기도 하나요? 네, 같이 질문 먹기도 주셨습니다. 합니다. 특히 폐렴이 의심되면요, 저희가 어떤 균을 확인하기 전에는 네. 의대생 때부터 항상 공부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 균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 특히 소아과에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연령에 따라서 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가장 흔한 원인균이 뭔지를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말씀하신 상황은 되게 아주 꼬맹이 영아기가 아니면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폐렴균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폐구균이라든지 또는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균이 두 종류 또는 세 종류일 때 이걸 같이 커버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항생제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제 네네.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을 커버할 수 있는 약을 다 쓰는 네,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바이러스 뭐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또 지금 유행을 최근에 했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걸린 경우가 아니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일부러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균에 대해서는 아이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경험적 항생제를 쓴다고 하는데요. 항생제를 좀 경험적으로 커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빨리 네, 먹게 네.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저희가 미리 균 검사를 해서 일단은 항생제를 먼저 경험적으로 쓰다가 그 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좀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장을 그렇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스타님은 이제 앞으로 약을 네. 두 개 처방받아도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네, 걸 네. 하나 얻고 내 곁에 가신 겁니다. 전문가가 있다. 이 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책 안에서도 제가 만났던 좋은 선배 의사 선생님들 네. 얘기를 같이 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의사들 중에서도 사실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좀 이상한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일부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도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또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이게 모든 의사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의사들이란 너네가 그렇지 뭐 약간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수의 생각을. 잘못이 좀 일반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어느 집단이든 어느 직업군이든 물론 의사는 조금 더 윤리적인 의식이 많이 높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상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다른 문제가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사가 가까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의사에 대한 접근성은 좀 높은 매우 좋은 높은 시스템을 편이죠.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음, 좋은 네.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저 나머지 질문들은 제가 다른 내용들 네, 좀 네. 살펴보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가야 될 호흡기 증상을 보면요. 평소와 다른 숨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우리가 쌕쌕거리는 호흡음, 네, 천명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삑삑거린다고 저는 표현하는 경우를 좀 더 많이 이제 보거든요. 네. 그게 휘파람 소리처럼 기관지가 되게 좁아지면, 즉 천식이 좀 심하게 왔거나 또는 앞에 말씀드렸던 세기관지염 때문에 영아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호흡곤란이 생기면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요즘 크루프, 제가 크루프 사례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 큰아이가 이제 크루비 너무 심하게 와서 기관절 개수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제 가뜩이나 일찍 태어나서 늘 이 폐 상태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쓰고 있는데, 원래 안 좋으셨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가 얘가 이제 이 위쪽 기도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기관절 개술까지 준비를 시키고 막 이송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주로 들리는 소리는 이제 숨 쉴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이런. 네, 네. 약간 삐거리는 고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천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쪽 기도가 좁아지면 병 입구가 좁아져서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갈 때 이상한 이제 저항 때문에 맞습니다. 생기는 소리가 있죠. 그게 들립니다. 그때는 대개는 컹컹거리는 개 짖는 것 같은 기침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는 병원에 좀 데리고 와야 되는 호흡기 증상입니다. 네, 숨소리 두 번째. 네. 또는 아이가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엄마 나 숨쉬기가 힘들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정말 보채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울고 힘들 때, 그때도 병원에 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좀 심해 보이지는 않는데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사랑해서 예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이런 증상이 있어도 내가 빨리 병원에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시는 네, 분도 네. 계시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약을 좀 더 많이 쓰게 되거나 너무 앞서서 걱정하게 되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코 증상이나 기침이 일반적인데 이게 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고, 감기 같은 경우는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내에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간다 하면 뭐 아주 중한 병이 아니어도 저희가 이제 뭐 축농증이 좀 진행되거나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또는 좀 감별해야 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한 2, 3개월 이내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인데 열이 난다. 이거는 일반적인 감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발열이 없나요? 네, 네. 이제 생후 3개월 이내에 열이 나는 경우는 뭐 뇌막염이라든지 또는 폐혈증 같이 좀 중증 감염을 같이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아이의 열이 일반적으로 뭐 2, 3일 정도, 그리고 전신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볼 수 있는 경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열이 3일 이상 좀 지속이 되고 해열제를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거나 경련이 있는 경우, 네, 열성 경련 동반하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네. 특히 경련이 좀 길어지면 이때도 병원에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 대개 이런 경우는 아이가 전신 상태가 좀 처지기 때문에 잘 못 먹을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의 병에서는 잘 못 먹고 잘 움직이지 못하고 처지고 이런 전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처져 있고 막 그런 네, 건가요? 네. 이제 평소에도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소아과를 진료하는 것이 조금 힘든 부분이 이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소아청소년과를 왜 선택했는지에 네. 대한 얘기를 책에 많이 담았는데, 소아청소년과가 말을 못하고 또 자기 표현이 서투른 아이를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껴졌어요. 어떤 추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예민한 눈으로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아이가 열은 좀 나도 잘 놀고 잘 먹으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이가 너무 아파 보이고 늘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봐도 것처럼 좀 네, 안 좋아 네. 보이고. 뭐 한 구석에 처져 있고 자꾸 자려고 하고 누우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병원에 좀 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또 이런 증상하고 비슷하게 일반적인 감기에서도 간혹 보이지만 좀 독특한 발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집에서 감별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발진이 생기거나 또는 토하는 게 심하면 아무래도 잘 먹으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구토의 원인은 장염 말고도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토가 동반되면 와야 됩니다. 또 기침이 심해서 한두 번 정도 토하는 건 집에 보셔도 되는데요. 너무 기침할 때마다 토를 토를 많이 계속? 하고 네, 하루에 5번, 6번 토하고 이거는 수액 치료까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단순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네, 문제일 수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신 상태랑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잘 먹지 못하거나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이거는 전신 상태를 확인하고 뭔가 뭐 폐렴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중증 감염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아이가 숨쉬기 어려운 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움푹 들어가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빼거나 어깨를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숨을 쉬는 경우가 숨을 있어요. 쉬는 것 자체가 힘든 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또 입술 이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청색증이라고 해서 호흡기나 심장 문제가 좀 있으면 이렇게 입술이나 손끝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할 정도로 기침이 심해도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오셔야 되고요. 기침할 때 컹컹거리는 소리 나는 거, 이 위쪽 기도가 좁아지는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때도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아기가 이제 귀를 자꾸 만지거나 막 아프다고 하면 귀가요? 네, 이제 저희 오. 둘째 아이 얘기를 또 여기 네. 보여드렸는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그런 경우는 중이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아이들은 이관이라고 해서 이 코 쪽하고 귀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모양 각도가 좀 어른하고 다르고 덜 그리고 발달되는 좀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넓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코 문제나 즉 감기에 걸리거나 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귀 쪽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이염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둘째 아이가 자꾸 중이염에 걸려서 애가 네. 엄마 귀가 멍멍한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철렁하고. 네, 또 수술하는 거 아니야? 얘가 한 3번 이상 재발에 또 재발했구나. 네, 재발해서 계속 수술을 하니까 아이를 보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당장 일하는 엄마가 얘가 또 수술해야 되면 내가 이 외래는 또 어떻게 바꾸고 그렇죠. 입원 일도 환자는 바쁘신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알레르기 문제가 있었고 보호자의 불안이나 이런 힘든 상황을 줄이는 치료 방법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양한 면역요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네. 앞에 이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 말고도 제가 맞아요. 김지원 교수가 알려주는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모든 것 책이 있는데요. 다른 책 네, 거기서 네. 훨씬 더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역 요법을 하는 동안에는 보호자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서 아이가 이제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아도 이런 증상의 재발이 없으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편하고 불안 때문에 힘드신 경우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앞에 그 유라비님, 네. 알레르기 관련 얘기신 것 같은데 한번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계속 기침을 하고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많이 나서 훌쩍거린다고 네.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요. 감기약을 네. 먹어도 소용없고 비염약을 먹어도 잘 안 나요. 네. 이런 분들에게 딱 좀 딱 어울리는 맞는 얘기겠네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콧물이나 기침이 코 증상이나 기침이 일주일 이상 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책에는 제가 괄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3주 이상 지속되면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만나던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처음에는 감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콧물 나고 그런 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처럼 보이지만 감별하는 방법이 한 3주 이상 지속되는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 4주 이상 지속되면 비염이라든지 또는 천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때그때 약을 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얘가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한 알레르기고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를 보셔서 그거를 조금 근본적으로 면역을 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면역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다고 항상 우리가 면역요법을 하는 것은 아닌데 네. 좀 이 불안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약물 치료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는 한번 조금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라비 님도 그렇게 좀 알레르기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애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보면 불안하고 또 걱정되잖아요. 이렇게 네. 좀 오랫동안 편안할 수 네, 있도록 네, 치료를 네. 시작해 보시는 네,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실 문제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면 이 보호자의 죄책감이 굉장히 자극이 되거든요. 나 때문에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뭐 내가 그때 잘해줬어야 됐는데. 네, 내가 유전자를 잘못 늘려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쵸. 내가 환경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알레르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환경 관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으면 우리가 청소 방법도 알려드리고 네. 온도 습도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서 이제 20살이 된 아이를 전문가시죠, 이제 네, 양육 네, 때. 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얘가 좀 급수가 높았어요. 힘들게 한 부분이 좀. 난이도가 이제 별 네, 4, 네. 5개 돼서 네, 보니까. 맞습니다. 좀 매운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 진행형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죄책감이 이렇게 자극되는 상황이 오면 모든 게 흐트러져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허용적으로 된다든지 네. 아이한테 맞아요. 좀 어느 정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돈으로 뭘 좀 사주려고 한다거나 그 첫째 뭐 안 아픈 애가 사달라고 하면 네, 너 안 돼 네. 이러는데 아픈 애 그러면 그래 그렇죠. 너 힘들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너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이렇게 네. 이제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아의 원칙이 흐트러지고 그러지 않으려면 일단은 내가 죄책감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이제 아이의 상황이 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왜 옛날에 얘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좀 괜한 후회와 괜한 죄책감을 네, 네, 심화시킬 뿐인 거죠.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히 완벽한 부모에 가까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경 관리를 요즘 이제 강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네. 환경 관리하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서나 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부모님들이 막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더 집안을 더럽게 해서 애가 알레르기가 심해졌구나.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를 막 한 5 정도 키워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드리면서 하면 좋은데요. 이게 엄마 아빠 죄책감을 좀 키우려고 드리는 건 아니고 해보고 안 되면 요즘 좋은 치료도 많고 근본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당신 부모님들 음. 탓이오라고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책의 뒷부분에 이제 같이 소개를 드렸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의학의 그 발전이 이제 있으면서 저희가 리스크 팩터 또는 뭐 프레딕티브 팩터라고 해서 위험 인자 또는 예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요인들이 아이의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게 나오면 부모님들이 막 너무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진짜 많이 우세요. 내가 그때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됐고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됐고. 제가 아무래도 임신했을 때 라면을 뭐 이틀에 한 개씩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토피가 생긴 거 아니에요? 와인을 한 잔 먹지 말았어야 네, 됐는데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네. 지난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한두 가지로 질병이 생길 것 같으면 세상에 정복하지 못할 병이 그렇죠.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쓰면서 거기에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라는 네.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모든 것 안에서 또
굉장히 강조했던 그 단락이 있거든요. 제가 네. 너무 오래해서 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한번 말씀해 그건 주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책소리 방송도 제가 함께 했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거는 사실 씩씩한 부모가 아토피를 이긴다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토피 알레르기를 관리할 때 수십 가지 관리해야 될 지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 질환을 이겨내는 부모님의 힘이에요. 사실은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의 이 아프다는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꼭 질병만을 얘기하는 건 뭐 아니거든요. 심각한 질환이라든지 뭐 네. 네, 제가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계에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으면 보고를 해요. 그렇죠. 네, 흔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상황을 다른 의사도 알아야 돼. 그래서 케이스 리포트라고 해서 의사들끼리 그런 것들을 공유하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 또 요즘은 그런 것들을 이제 동의 절차도 다 받고요.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진짜 학계에 보고해야 되는 건 한 번도 안 아픈 아이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못 절대 봤습니다. 없다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네. 감기 한 번 앓지 않고 크는 아이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다는 의미가 감기 한 번이라도 걸렸을 때 그 아픈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건강상으로는 여러 번 아프지 않아도 힘든 과정을 거쳐요. 이 아이가 학교도 들어가면서 적응도 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기의 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과 갈등, 네. 갈등도 하고 성장통도 겪고 하거든요. 그 모든 아픈 것을 이제 여기에 포괄하는 담아서 거죠. 네, 그래서 힘들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고 힘들지 않은 부모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맞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분들께 강의할 때 사실 이 사진 눈물이 나서 잘 못 보여드릴 때도 있는데 네. 저희 큰아이가 어떤- 이제 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이제 삽관 한 것만 놔두고 이제 기계를 떼던 날이었어요. 눈물 나실까봐 넘기신 건가요? 네. 그리고 또 빠르게 혹시라도 넘기신 것 큰아이가 같아서. 또 보고 있을까봐. 엄마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 죄책감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 그 얘기를 꼭 이제 드리는데요. 엄마 아빠가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해하면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온 우주예요. 그런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미안해하네 그러면 아이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서로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 씩씩한 부모가 아토피 알레르기를 이긴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보호자분들이 선생님 이 부분이 제가 너무 좋았고 와닿고, 네.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거는 아토피 알레르기가 아닌 다른 문제로 힘든 부모님들도 꼭 같이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여기에 이제 담으면서 사실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정말 100점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집착하지 말고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썼거든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예민한 눈으로 보고 또 한두 번씩 아픈 아이를 옆에서 케어를 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나는 되게 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한테 되게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집착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집착은 어느 한 군데에 마음이 쓰여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상태가 집착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가족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은 뭐되 이 상황이나 이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에 마음을 모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집중입니다. 집착은 좀 현재 고착화돼서 네, 여기 네, 머물러서 후회하고 네, 스트레스 받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남들은 다 집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 거가 집착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그런데 거예요? 이제 그냥 당신은 집착입니다 이러면 저랑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라뽀가 그냥 깨지는 거죠. 상처 그래서 받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우리 보호자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저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까지 양육해야 되는 우리 이제 후배 여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네.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냐. 그런 질문 딱 던지시는 거예요? 네. 또는 이제 제가 꼭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네. 아이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말을 할 때 너무 서운하고 눈물이 나냐. 그러면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하면 너는 일단 50% 집착인데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좀 떨어지려고 할 때 슬프냐 그랬더니 엄마 지금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뭐 이렇게 이제 아이가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애가 벌써 나한테서 멀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착인가요? 너는 집착이다. 제가 얘기를 하죠. 더 슬플 것 같은데도. 너무 슬플 것 같지만 사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육아의 최종 목표는 아이의 완전한 자립이거든요. 홀로서기를 만들어주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PD님처럼 네. 독립된 개체로 씩씩하게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저는 어머니가 서운해하세요. 너무 독립적이어서. 아직 집착하고 네, 계신 집착 건 좀 아닐 있으신가 텐데요.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 육아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요. 항상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고 며느리의 파트너인데 제가 잠깐 빌려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제가 많은 기쁨을 얘한테 받고 얘는 며느리한테 돌아갈 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저도 어떤 사람이 될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집착은 결국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거든요. 근데 완벽한 부모를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요. 네. 현실에서 완벽한 부모가 된다는 거는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표는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건데 완벽에 가까운 부모가 되려고 하면 일단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그 슬픈 현실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한계를 인정해야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 얘기도 이제 책에 쓴 거지만 100번 양보해서 제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랑 사는 아이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완벽해서 인생에 실수도 없고 어떤 흠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네. 아이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과업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고등학교 가서 수능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초등학교 때도 뭐 매 순간 작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까봐 불안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내가 이 약을 쓰면서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 병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 낫지 못할까봐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가장 이제 급선무인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이제 육아의 달인 내지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불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네.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 써놓은 것이 매일매일 나의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이나 또는 아이와 그런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사실 불안한 건 제가 이제 실제로 많이 했던 건데요. 원래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을 가면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어떤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는 마음 내지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려고 하는 걸 이제 전문가께서 연습을 시켜주세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전문가만큼은 아니어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어릴 때 내지는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아이가 만약에 아프다. 우리가 이제 주제가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로 그래도 누구보다 되어 또 있으니까. 아픈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느낀 점인 거죠. 네, 그러면 일단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면 약간은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내가 무대에 있고 나는 무대 아래 또는 무대 밖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불안한가를 굉장히 사실 이거 아프고 힘든 일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직시하고 이거를 내가 끌어낸다는 게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힘든가를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밖에서 보는 것처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열이 오래 나는데 이번에 이게 또 다시 지난번처럼 폐렴으로 갈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아이가 기침이 좀 길어지니까 천식으로 가고 또 천식이 생기면 스테로이드 약을 써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공포감이 드는구나. 이런 마음을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우면 저는 그걸 저한테 편지를 쓰기도 하거든요. 성함을 함부로 지연아 넌 지금 네네네. 너 애가 이것 때문에 네네.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네. 그렇게 씁니다. 또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는 톱니바퀴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중에 그 중에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편지를 써요. 네, 지연아, 너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힘들구나. 일단 그거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누구한테 힘들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안 좋게 생긴 영향들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연아,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기침이 좀 길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천식이 생기고 또 그러면 약을 쓰게 돼서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정작 필요한 약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거고 그러면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우리 아이가 더 많이 힘들고 아플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나랑 너무 친한 아무개, 옆집 아이가 아파서 그 아이 엄마가 괴로워할 때, 불안해할 때 내가 선배 엄마로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요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옆집 상황이면 누구누구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지금 무슨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 되게 잘 본다고 하고 거기 맞추어서 약도 잘 받아왔는데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걸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소견서 받아서 다른 데 가볼 수도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고 그때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그러니까 걱정 마라고 얘기해 줄 텐데 라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면 내 마음이 또 편해져요. 그런데 이제 항상 조금 부정적인 정보나 또 내가 과도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를 많이 보면 이 마음이 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고의 훈련을 하면서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SNS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 또 불안감이 커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는 훈련이나 또 이럴 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영상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현빈 배우의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나와서 마음이 클래식 그럴 이런 때.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뭐 그런 좀 약간은 좀 네. 이렇게 자주 보는 네. 드라마의 주인공을 생각하기도 하고, 잘생긴 네. 남자를 떠올리면 또 어, 배우를 떠올리면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그건 이제 정말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이 발달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나한테 처음 엄마 나 여기 있어요라고 문장을 얘기한다든지 이거 뭐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감동적인 순간을 떠올려요.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사고의 흐름과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훈련을 몇 번 하시면 되게 자동적으로 회로가 돌아가면서 생각보다 불안을 떨치기가 쉬워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제가 보호자분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또 하세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이 조언을 네, 드리고 네, 실제로 네, 실행해 보신 분들이 네.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이게 아이가 아프거나 좀 그러면 바로 이게 네, 뜨거워진다는 표현 맞을 것 같아요. 네. 혼란, 불안 이런 게 맞습니다. 가득하실 텐데 이걸 네. 먼저 시키고 네.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네. 게 그러면서 아이도 크고요. 네. 그 아이와 함께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크게 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네. 50분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앞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완벽한 부모란 없다라고 그리고 네. 아프지 않은 아이도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뭐 예비 부모님들이란지 현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가 가장 아프던 그 순간에 제가 저희 큰아이에게 바랬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아이가 제 옆에서 숨만 쉬어주고 존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장 소중한 걸 해주고 계시고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그 육아 상황을 응원하고요. 보람 있는 육아 꽃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 한 두 가지만 해보고 마무리하려고 네, 합니다. 사람사랑님 질문인데요. 소아과와 일반 뇌과가 차이가 많은가요? 만약 아기가 감기에 걸렸을 때 좀 어디로 가야 하나 네. 차이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아과 책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는요, 네. 어린이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서 잘 걸리는 병의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약물 대사도 달라요. 대사는 이제 약물이 몸에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분포하고 어떻게 체내에서 작용하는지가 성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를 공부할 때는 연령별로 또 아기가 아주 어릴 때는 태어난 주수별로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 병의 종류라든지 약물의 종류를 다르게 보고요. 약물 투여 경로, 즉 뭐 입으로 먹는 약인지 또는 주사로 맞는 약인지 좌약인지 이런 것들 다 다르게 배우게 돼요. 또 성인은 이미 발달 과정이 거의 끝나셨기 때문에 이제 큰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소아는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항상 이 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너무 없는 상황이라 네. 좀 마음이 아프고 상황적으로 또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미래 네. 세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한 분 정도는 좀 이렇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과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주치가 네. 있다면 언제든 또 힘들 때 네, 찾아뵙고 여쭤볼 네. 수 있는 분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이가 아플 때 불안을 상당히 걷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네. 뭐 소아과가 멀리 있거나 그러면은 네, 바쁜데 네. 언제 데려가 네, 이렇게 네, 고민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주치분이 한 분 계시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지방에 안 좋은 상황들 맞아요. 때문에 네.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뭐 지역에 소아과가 하나도 없고 막 네, 그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같이 행복하고 어린이를 보는 선생님들, 우리 네. 이제 교사도 별로 없다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보는 선생님, 어린이를 다루는 모든 직업, 그리고 어린이를 또 챙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모두 행복하고 덜 예민해도 좀 잘 챙겨지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런 사회를 바랍니다. 네, 요즘 네. 워낙 또 아이와 관련된 뭐 특히 네. 소아과 의사도 그렇고 네. 아이와 관련된 네, 이런 네. 뭐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직업들이 많이 소멸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린이의 미래가 없으면 우리 네. 나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는 것과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좀 해결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님 음. 질문인데요. 좀 힘듦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려우시죠. 고등학생 딸이 밥을 너무 안 먹어서 힘들어요. 네. 영양이 부족할 텐데 네. 공부 한창 해야 될 텐데 네. 편식도 심하고 양도 적게 먹고 너무 스트레스신 것 같습니다. 네.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이제 고등학생이면 아마 키 성장이나 몸무게 성장은 이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을 텐데요. 이 아이들의 이제 뭐 철분이라든지 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수치랑 신체 계측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보시고요. 사실 생각보다 요즘 사회에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일반적인 식사를 웬만큼만 하면 영양 부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기본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또 과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받아서 그걸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에게 그런 심리적인 관리를 같이 해주면요.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네. 아이들이 요즘은 영양적으로는 괜찮지만 네, 일부 아이들이 네. 뭐 안 좋은 상태가 있을 네. 수 있으니까 검사 네. 한번 받아보시고 네. 잘 관리해 네. 주시면 좋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검사한 그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검사가 안 좋게 나왔다고 음. 우리한 영양실조야. 네, 이렇게 뭐 그렇죠, 끔찍해하실 필요 그러실 없다.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시기도 네. 한창 아픈 시기입니다. 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네, 맞습니다. 질풍노도의 네, 시기니까요. 네. 지나고 나면 아프지 않고 충분히 성장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 아프지 않고 큰 아이는 없다. 네. 요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이미지 보여주시면 요 책을 함께 소개하고 내용을 네.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정말 저도 들으면서 네. 제가 아직 아이는 없지만 네. 아이 너무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럼 근데 너무 완벽하려고 네. 하시는 꿈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를 옛날에 프로그램 아시죠? 네. 그걸 제가 아이 때부터 보면서 재밌어하면서 우리 아이가 난리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막 정말 상상했었거든요. 좋은 아빠가 되실 것 같아요. 아유. 애기 셋 정도는 낳아주셔야 네. 우리 사회에도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까지 이 책을 잘 보관해놨다가 네. 좋은 부모가 네. 되는데 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재현 교수님과 함께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 책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책 내용이나 오늘 강의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이미 키우셨다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미 네. 키우신 부모님들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이렇게 좀 30만으로는 아직 30대가 아니죠. 30대가 돼서 부모님을 네. 생각하니까 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재만으로도 대단한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약간 제가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한번 옛날 생각도 떠올려 보시고 예비 부모님들이나 부모님을 키우시는 분들은 네. 너무 좋은 부모에 대한 압박감을 훌훌 네, 털어버리시고 맞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네. 얻으실 수 있는 기회 네.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